안녕하세요.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부. 2부. 예전 좀 말씀 때는 우리가 문제가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문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어떤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씩 변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를 했으니까 한 두 번 정도 돈다. 그럼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건설, 저 인테리어, 창업, 경매, 토지 개발 또는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돌면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업을 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팩트가 일단 쉽게 말해서 다 정리를 해보면, 금융이라는 게 그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원리로 인해서 어떤 나의 소자본으로 인해서 큰 부동산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빌딩을 소유하거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거나, 지금 현재 소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또 대출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이자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자가 지금 거의 한번 7%, 8%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추세다 보니까, 미국발. 그렇게다 보니까 기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예? 월세를 받아서 보증금 이렇게 받고 월세를 받아서 은행 이자 한 2%, 3% 내고 난 뒤에 남은 그 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재테크를 영위하고 했었는데, 어, 그거를 소득이득이라고 그래요. 소득이득. 그리고 이거를 통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를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이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바로 부동산의 총 이득으로 잡혔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월세를 내고 소득이득 부분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가 세입자들, 지금 코로나 사이드 어택이 들어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여파. 장사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거의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내지 못한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19년도 9월, 10월 달쯤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이드 어택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뭔지 몰랐었어요. 간단한 감기. 9월 달에 중국 내륙 우한에서는 그게 그 어, 흑사병으로 얘기가 났었는데, 일단은 겪어보니까 막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중국에서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 버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는 9월, 10월 달에는 한 명, 군산에 한 명, 두 명 이랬어요. 근데 그게 전국으로 퍼져나가 버리는 이런 급박한 시국이 시작이 되었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먼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가 이제 우리 예방주사나 이런 방어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움직였던 게 거의 한 1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고 하던 분들이 기존에 벌었던 것과 어떤 대출을 받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얼마씩 보조를 좀 해줬었잖아요. 막 그러한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왔냐, 견뎌왔다 그거예요. 그나마 그게 한 1년, 그다음에 1년 반 정도. 월세는 조금씩 내긴 시작했죠. 근데 1년이 넘어가는 시간에 이제 건물 소유주,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부동산으로 따지면 세입자가 있고 이제 임대인이 있겠죠.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겠죠. 임대인한테 월세가 체납이 되기 시작하니까, 일단은 임대인도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보유 금액으로 은행에 이자를 좀 내든지, 그때 착한 임대인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요. 월세를 좀 깎아준다든지 저렴하게 좀 할인을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위기 극복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세입자 측면에서는 한 1년에서 1년 반,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는 건물주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건물주한테, 임대인한테. 그러면 임대인도 한 1년 정도는 월세를 냈다고
이제 그렇게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도저히 월세들도 안 들어오고 은행에다가 이제 세입자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그 여력이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힘들어졌어. 그게 2년 차입니다. 2년 차. 그리고 이 주인분들이 이제 그 건물의 그 임대인들이 이자를 좀 힘들게 이제 그게 와가지고 내지 못한 타이밍이 또 이제 1년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우리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그 근저당 채권 최고 금액 설정을 해놓잖아요. 이게 130%, 120%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130% 설정해놓고 100%만 대출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설정은 120%를 해놓고 100%만 대출을 해주는 거. 그럼 나머지는 뭐냐? 연체이자예요. 가산연체금. 그거를 은행 측면에서는 받아야 돼요. 이게 억지로 받는 건 아니고 이자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갑자기 바로 이렇게 경매를 집어넣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저 그동안에 이자를 많이 내주신 고객님 열심히 힘내시고 많이 벌어지 않고 다시 좀 분명히 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응원해 주는 것 같죠. 사실은 그게 가산연체 이자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그렇게 딱딱딱딱 와가지고 3년차가 딱 된 거예요. 지금이 19년도 말이었으니까 2020년, 21년, 22년 3년차. 이제 2023년이 왔죠. 이게 뭐냐면 바로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는 거는 또 여기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걱정되는 분들. 이게 뭐냐? 경매로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또 이것도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100%내 자기 자본 부담이 아니라 또 일부 대출을 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뭐 70%가 됐든 50%가 됐든 60%가 됐든 이거를 끼워서 가야 되는데 과연 이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냐? 또 하나는 이자 부담이 좀 높은데 이자 부담이 지금 또 뭐 7%, 8% 이렇게 앞으로 이자가 올라가는데 이거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이게 또 이자만 죽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우선은 정상 가격에서 경매 시장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뭐 반쯤 50% 밑으로 저렴하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물건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경매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서 일단은 경매 시장에 물건이 갑자기 이자 부담을 하지 못해서 이자율이 높아서 이게 막 물건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소비자들 낙찰을 받고자 하는 우리 소비자들께서 봤을 때 물건은 넘쳐 흐르고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먹을 테마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격이 더 저렴하게 또 하얀 곡선을 타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건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자기 물건을 딱 잡았어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경매 물건을 딱 양질의 물건을 잡은 거예요. 양질의 물건. 왜 또 여기서 또 잠깐 왜 양질의 물건이냐? 기존에는 어떤 분들이 이자를 못 내거나 보증을 서거나 뭐 경기가 안 돼 갖고 뭐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경매로 이렇게 나오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마다의 어떤 기존의 유지분들, 소위 말해서 지역 갑부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물건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거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도 중요하거든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일단은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을 해서 이 저렴한 금액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취득을 했어요.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70%, 80%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고 봐봐요. 그러면 대출을 받더라도 시장 가격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 입장은 일단은 경매 시장에 뛰어들어서 저렴하게 받는 것이 바로 이미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을 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벌었다는 말은 이미 이자에 대해서는 무슨 낼 때 내더라도 이자가 뭐 7%, 8% 가더라도 이미 굉장히 큰 폭으로 받아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경매 낙찰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요즘 아파트나 이런 거는 조금 뭐 LTV, DTI 이런 걸 따지잖아요. 상가도 그렇고 근데 일단은 토지 시장에서만큼은 어떠냐 한 70%, 80% 대출 해줍니다.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낙찰가잖아요. 낙찰 잔금에 대해서는 70% 80% 대출을 해줘요.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신용도가 있으면 이자율로 조금 좀 보겠죠. 어떤 구역마다. 그리고 토지 시장 그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경매 시장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추천하는 거는 어떤 투자도 투자지만 뭐 그거는 일환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투자지만 지금 경매 시장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일단 저렴하게 버는 걸로 인해서 대출도 이제 원래 정상가에서 80%는 요만큼 대출인데 요만큼의 낙찰을 받아갖고 요만큼의 80%는 요만큼이잖아요. 이게 이 극소수예요 금액이. 요런 거는 감안을 해야죠. 리스크 해지 그 정도의 이자 부담은 끌어안고 가야죠. 경매로 인해서 가격을 월등하게 저렴하게 낙찰 받았는데 그 이자까지도 이제 그게 좀 이자율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뭔가 하나를 줬으면 뭔가 하나를 이렇게 챙기는 뭔가 하나를 챙겼으면 뭔가 하나를 내줄 줄 아는 그런 정치적인 부동산 경매도 정치적인 그런 그 딜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만의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나왔대도 좀 과감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경기부랑 부동산 경기부랑 뭐 이게 되네 안 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경매 시장에서만큼은 아직까지는 바라보는 시점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에 관한 테마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아셨나요? 이게 이게 너무 지금 우리나라 그 뉴스 보도나 정치적으로나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아파트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매학원 운영할 때부터도 아파트에 대해서 입찰을 단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어요. 왜냐? 돈이 안 돼요. 아니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경매학원 원장이 아파트를 안 해요. 예? 왜냐면 이 경매잖아요. 경쟁을 통한 매수인데 일단 아파트는 딱 체계화되어 있는 금액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1억 2억 가지 뭐 그다음에 대출 받으면 한 5천만 원 뭐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 막 너도나도 그냥 때로 몰려가서 경매를 입찰을 봐요. 근데 그게 너도나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원래 안 했었어요. 아파트는. 그런데 보통 저는 토지 그 토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 어떤 토지 개발 대지조성 사업이나 또 하나는 거기다가 건물을 직접 건설할 수 있는 토지. 그다음에 또는 뭐 철거를 해가지고 그냥 땅으로 팔아버리는 토지. 아니, 어떤 소규모 그거를 또 몇몇 분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배우신 우리 수제자들 통해서 이렇게 입찰을 보고 개발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조용하게 세금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경매의 그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도 짜고 또 하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자꾸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이네 뭐 어쩌네 뭐쩌네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데 아파트에서만 삽니까?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어? 상가도 있고요. 숙박시설도 있고요. 개발할 수 있는 토지도 있고요. 개발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꾸 아파트. 돈이 안 되는 아파트. 그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산을 논하고 건축비를 얘기하고 분양 시장이 좋네, 안 좋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여러분들 소액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경매 방법이나 뭐나 특성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제주, 특별한 제주 몇 가지만 알면 부동산 경매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에? 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일부에서 무슨 말을 했었냐? 자, 부동산 금융의 위기, 부동산 금융의 위기, 패자의 역습이라는 테마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뭐 1부, 2부 뭐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패자의 역습, 패자. 그러니까 부동산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지만 그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가지는 형성 속에서 불경기가 있지만 거기에서 또 새로운 어떤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매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 뭐 또 공매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 경공매의 어떤 시장이 왔고 이런 거를 잘 틈새시장을 노리면 이 불경기에서도 분명히 패자의 역습, 패자의 역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틈새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번에는 문제를 했고 이번에는 대안제시를 일단은 경매 시장, 경공매 시장, 경공매 시장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이거 뭐 경매로 뺏긴다.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건요 원래 소유주가 일 저지른 거를 뭐 어떤 보증을 서줬다든지 자기가 재산이 있는데 뭐 동생을 갖다가 보증을 설다든지 친구를 갖다 술 먹고 보증을 설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망해가지고 자기 물건으로 이게 그 갚기 위해서 경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낙찰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갚아주고 그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디서 경매를 가지고 그러면 불법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법원에서 해요. 공매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 캠코, 자산관리공사, 경매는 대한민국 법원. 그런데 이거 불법이다? 어디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거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분들이에요. 재테크에 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야. 부동산 경매 공부하면 그 속에 부동산에 관한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매 또한 이 시국에 어느 정도 돌파구가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부동산 경매만 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안은 그보다도 더 찾을 수 있으면 또 찾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안은 일단은 1번 경매라는 거에 플러스 알파. 또 3부에서는 이제 또 여기에다가 또 살을 붙일 거예요. 또 어떤 살을 붙이냐?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3부. 네, 부동산 탐정이었습니다. 예.